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안녕하세요. 12번째 뉴 스크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신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오세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크림 스튜디오에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 계신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혜진 엄마 김남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혜진 아빠 신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먼 만리제로까지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한 이틀 전이 또 마침 이제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왔고 또 저희가 참사 관련 기사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쓸 예정이지만 또 마침 지난주에 저희 오세진 기자가 쓴 기사에 두 분이 또 등장하시고 두 분의 대목이 저도 많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말씀 좀 청해 듣고 싶다 했는데 흔쾌히 와주시게 되셨습니다. 오 기자께서 간단히 기사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실상을 알리고 그리고 참사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참사 희생자 가족들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글을 보도를 했습니다. 벌써 2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벌써라는 거는 그 시간을 오롯이 통과하지 않았을 때 벌써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분께는 그 2년의 시간이 정말 길었을 텐데 좀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가 또 보도로 사진전 같은 것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간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누구나 처음 겪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2년의 세월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수렁으로 빠진 것 같은 그런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49제 때 저희 49제 때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갔었거든요. 저의 슬픔에 아주 비참함을 얹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쯤 됐을 때 제가 구급일지라는 서류를 알게 돼서 그때 엄마로서 내가 애진이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급일지를 찾고 애진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떠났는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일쯤 유가족으로서의 나의 역할 이런 자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이제 늘 슬픔을 기본적으로 안고 살기는 했지만 박희영이 구속에서 풀려나서 첫 출근할 때 그때는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공식적인 발언이나 이런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쫓아나가서 발언을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민 탄핵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국가에 대한 좌절 이런 생각 앞으로 내가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내가 아는 상식과 왜 법이 이렇게 다르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때 꺾인 좌절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꼬리 자르기 식의 수사 결과를 받고 진상규명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독립적 조사기구가 있는 특별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특별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만들어졌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법은 제정이 됐지만 특조위 활동이 어떻게 될지 사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염려와 걱정 이런 속에서 특조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도 그 장면들이 생각이 다 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응원했던 시민들도 그 순간마다 늘 꺾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을 포함한 가족분들이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정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 특별법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감사한 마음도 사실 되게 크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분께서는 애진님을 기억하는 기록 작업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 그런 얘기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애진이 떠나고 난 다음날 새벽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애진이 보내고 나서 저희는 두 번째 삶을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삶은 애진이와 함께 사는 삶이 될 거고요. 근데 아직 이제 2돌밖에 안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방향 정도만 잡은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을 손을 잡아주셨던 시민들, 분향소에 와주시면서 함께 울어주셨던 그런 시민분들이 저희에게 주셨던 공감, 그리고 연대, 그 공감과 연대가 저희한테 어떤 그 길잡이가 돼주는 것 같아요. 아직 2돌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요. 또 저희는 죽음으로서의 애진이와 삶으로서의 애진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서의 애진이는 애진이가 떠나게 된 이유, 그날 과연 이태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저희도 빠질 수 없고 함께 해야겠고요. 또 그래 왔고, 또 삶으로서의 애진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애진이의 의미를 빚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사진전도 열었고요. 또 엄마는 또 동화책도 써서 또 역시 또 한겨레에서 기사로 다뤄주셨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진이를 이야기로 남길 수 있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사진전이나 생일 모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에 애진이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20대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그들에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로서 애진이에 대한 기억이 친구들이 슬픔으로만 남는 게 안타깝기도 했고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애진이가 죽음이라는 이태원 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살았던 많은 시간과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친구들의 슬픔을 다 덜어낼 수는 없지만 사진전이나 아니면 생일 모임을 통해서 친구들이 좀 더 애진이에 대한 행복한 기억, 그런 기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진전이나 생일 모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슬픔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애진이의 기억이 힘든 순간에 힘이 되거나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애진이를 기억할 때 반짝반짝 빛났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됐으면 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작년 애진이 생일 파티 때 친구들한테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러셨군요. 가수 이승환의 친구에게라는 곡이 있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삶을 살다 보면 가끔씩은 그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힘들 때 애진이를 떠올리면서 그냥 슬픔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애진이한테 하면서 스스로 정화하고 삶의 에너지를 찾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바람으로 친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진이 카톡은 절대 열어보지 않아요. 친구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힘들 때 친구들이 무심코 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 한켠에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정말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확인하지 않는 게 애진이 카톡입니다. 사실 앞서서 어머니께서 그 기록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박희영 국천장이 이제 출근을 했을 때 이제 분노하시면서 그때 처음 이제 공개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기록 작업을 이어가시면서 또 최근에는 그 유가족분들 그 증언 내용을 담은 책이 또 발간이 됐어요.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어머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머니께서 요 기록 작업에 참여하신 이유가 어떤지 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구슬록 참여는 많이 망설였어요. 슬픈 이야기가 많아서 과연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망설였었는데 제가 구술록을 참여하게 된 이유는 기록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조사해서 남거나 하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자님들이 지금처럼 취재해주는 기록도 있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진술된 기록들이 있을 때 이태원 참사가 입체적으로 재조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 진상규명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유가족이 이야기한 구체적인 진술들은 아주 좋은 정보나 아니면 맞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꼭 한번 구술록에 유가족의 입장을 남기는 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적 측면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따님의 그 참사당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참사를 왜 막지 못했나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네. 그 기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급 활동 일지에서 이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 구급 활동 일지를 받아내시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급일지는 2장이 있어요. 1차 구급일지가 있고 2차 구급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확보한 건 2차 구급일지만 받은 거고요. 1차 구급일지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이제 구조활동을 한 직후에 이제 작성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보고하는 네, 내부 일지죠. 네네. 구급일지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구급자 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그런 서류가 남는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서류 자체가 있는 걸 몰랐고요. 단톡방에 이제 구급일지를 구하신 분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급일지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쯤이 아마 100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가 유가족 단톡방에 들어가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남편을 통해 구급일지를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애진이의 마지막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남편하고 많이 했습니다. 부모라면 엄마라면 최소한 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떠났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나도 구급일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소방서 그 콜센터 민원실에 제일 먼저 전화를 했고요. 그때 소방청에서 이제 공통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방청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인터넷 수소문을 해가면서 자료를 찾기 시작을 했고요. 인터넷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의원실 자료실에서 애진이가 순천향 병원에서 안양 샘병원으로 이송한 5명 중에 1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2차네요, 그죠? 2차죠. 네. 네. 거기에도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남아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3명이었고 한국 사람이 2명이었으니까 3명 제하고 2명 중에 이제 애진이겠다. 그러면서 다시 알아보던 중에 119를 타고 들어가면 도착한 병원에 기록이 남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양 샘병원에 전화를 해서 애진이가 어느 병원에서 왔는지 몇 시에 도착을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애진이가 순천향 병원에서 이송이 됐다는 걸 알았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7시쯤 도착했다는 걸 알았고 순천향에서 출발할 때 번호 2번을 부여받아서 순천향 2번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 2차 이동 정보에 대한 건 받은 거죠. 그래서 구급일지를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제가 전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한 거고 그 확인이 된 후에 구급일지에 대한 유가족 요청이 많으니까 이제 단톡방에 안내가 떴어요. 행정지원단에서 구급일지를 원하면 거주지가 소속된 소방서에 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공지가 떠서 이제 제가 거주하는 곳에 소방서를 찾아갔죠. 근데 거기서 받을 수 있었던 건 2차 구급일지였어요. 그래서 1차 구급일지가 궁금하다라고 물어봤을 때 구급일지가 없지는 않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할 때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지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확인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방관들이 바디캠을 차고 있었으니 그걸 분석해서 확인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요청을 행정지원단에 했었고요. 행정지원단에서 이제 소방청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은 개인정보와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구급일지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날의 현장 상황이나 이송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설명도 단 한 차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그 따님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사 당일에 그 용산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정보공개 청구도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회신받은 답변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네. 우리도 모르니까 신문기사 보라고.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건 현장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해 줄 곳이 없었어요. 현장에 있는 소방관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구조를 하셨던 분들도 트라우마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접촉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소식은 그날 구급일지를 받으러 갔을 때 소방관의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던 분이 그날 현장에 뒤늦게 출동해서 거기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애진이 사안이 아니어도 되니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대략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방관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던 건 신고가 들어갔는데 경찰서에 112 신고가 수시로 11번인가가 코드 0, 코드 1이 들어갔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출동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청에도 전단지 제거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파밀집 민원이 8시쯤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전단지 제거하러 가라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그걸 때려가면서 인파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인파가 몰렸을 때 사전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100번 양보해서 못했다면 참사 당일에 6시에 들어간 신고가 들어갔을 때 8시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때만 제대로 조치를 했어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용산구청 당직실 운영, 종합상황실 운영,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저희가 민원을 내면은 맨 처음에는 조금씩 그래도 답변을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뭐 안 된다. 아유.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줄 수 없다. 사실 피해자인데 거의 제3자처럼 취급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그 개인은 도대체 누군지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는 그래서 또 저희 집사람이랑 그럼 그 당사자들이 어쨌든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분들은 그 구청에서는 또 어떠한 그런 확인을 하고 관련된 뭐 징계위원회를 열든가 그래서 어떠한 그 처분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도 받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한 처벌을 받은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청장 박희영의 그 비서였죠. 그분은 영전을 했어요. 그러한 이유들이 저희들은 그 사실, 그 이유를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6시 34분부터 112 신고가 쭉 쌓이고 있었는데 이 한 8시쯤에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이 그걸 문자로도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저기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좀 때려가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해서 그거를 때려가느라 당직실이 엄청 바쁘고 뭐 그러면서 사실 점점 더 대응이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충분한 해설이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민원을 넣었던 게 용산 당직실에 전단지 제거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궁금해서 당직실 운영 방법이나 그날 누가 있었는지 전화는 누가 받았는지 이런 것들부터 민원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날 제대로 나가서 인파 관리만 했어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잘못된
지시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하실 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8시의 상황이 인파 관리가 먼저였을지 아니면 집회로 인한 다음날 대통령 출근길에 심기가 불편했던 어느 게 더 먼저였을지 구청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지시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구청장의 마음은 전단지와 대통령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건 당직실 운영 그 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목표에 있어요. 인파가 많이 몰리니 인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래 대책에는 소음 관련이나 시설 관련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인파 관리가 목적에 있었으면 대책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제 라인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뭘 보고 결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직실 운영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의 절차도 굉장히 저희에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 맞아. 그런 식으로 맞아요. 답이 오는데 그것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다 됐을 때 그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럼 거꾸로 그럼 당직실의 업무 역할은 무엇입니까?부터 질문을 하면 그것도 또 뭐 보름이 지나서 뭐뭐뭐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찾아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또 이제 그것도 또 그러다 보면 뭐 한 질문이 한 2달, 3달씩 걸리고요. 그렇네요. 특히나 구청은 그나마 뭐 단 한 줄의 답변이라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경찰서는 정말 철옹성이더라고요.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고 그 부서의 어떤 그 역할들이 뭐 해야 되는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1대1 공무원 제도가 사실은 이런 네, 이 어떤 유가족 분들의 궁금한 네. 점을 해소하려고 사실 만든 제도인 네. 것 같은데 사실 1대1 공무원한테서는 이런 도움을 얻지 저는 못하신 제 거죠?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모르신다고요? 지금도? 네. 광고 TV 뉴스에는 1대1 전담 공무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공무원은 애진이 장례식 때 잠깐 와 있었던 그 맞아, 그쵸. 공무원을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디서 나오신 분인지 원래 소속이 어딘지도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뭐 모르고요. 명함 같은 것도 안 주셨어요? 그때는 사실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소속을 얘기했더라도 저희가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때 멀리서 그분이 3일 내내 앉아있기는 했는데 어떤 역할로 거기 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1대1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누가 제 1대1 전담 공무원인지 일단 모르고요. 그런 문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없었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행전안전지원단 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물어볼 수 있었던 것뿐이지 뉴스에서 숱하게 나온 1대1 전담 공무원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고요. 제가 소속된 저희 거주지가 있는 구청에 제가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해서 1대1 전담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동안 특이사항이나 연락 온 게 없어서 정말? 업무 자체를 담당자한테 안 줬기 때문에 1대1 전담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100일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대1 그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누가 업무 처리를 하나요? 그랬더니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유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처리할 일이 있고 그동안 연락 온 게 없었으니 아예 업무 자체를 지운 거여서 그제서야 담당자 지정을 해서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대1 전담 공무원은 없습니다. 경찰 특수본에서 참사의 원인으로 군중 유체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 아니냐 이런 취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아요. 네. 저는 처음에 군중유체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희생자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는 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는 군중유체화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인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참사의 원인을 밝히려면 누군가 뭐 살인을 당하든 타살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면 칼에 찔려 죽었는지 총에 맞아 죽었는지 그렇다면 그 칼은 어디서 구입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이태원 참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 일주일 전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거라는 게 다 예견이 됐고 또 구청과 경찰청에서는 관련 그 회의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에 그 수사 회의 자료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핸드폰들이 다 뭐 변기통에 빠진다거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누가 봐도 그거를 숨겨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참사의 원인은 왜 그러한 그 시민들을 지켜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 참사의 원인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특수본 수사에서 받았던 것은 그 내용은 군중 유체화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직접 만나서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우편으로 배달됐을 뿐이고요. 아직까지도 관련해서는 어떠한 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가족 브리핑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죠. 없습니다. 네. 군중 유체화가 지금 신랑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은 무엇을 했느냐. 그게 아까 남편이 말한 칼을 구입을 어디서 했느냐 그런 말하고 통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모인다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이 많은 인파가 모일 때까지 구청은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그게 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청 특수본에서는 군중 유체화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주는 워딩을 보면 그건 저는 명확하게 행정과실을 개인과실로 돌리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 기사에서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은 이게 너희들이 많이 갔지. 그래. 그래서 넘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워딩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이면을 보면 그 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그렇게 인파에 휩쓸릴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참사의 원인이 군중 유체화가 아니라 유체화가 발생할 때까지 행정기관은 무엇을 했느냐, 그게 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행사에 대해서 뭐 주최 측이 없는 행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대신 뭔가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안 오고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과연 적정했는지 상식에 맞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수사본부에서 어떤 특별한 수사를 하신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고 현재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참사 2주기 날인 10월 29일에 국무회의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희생자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대상이 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보내면서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차려졌다는 것도 사실 몰랐었어요. 당시에는. 희생자들의 이름도 없고 영정사진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애도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름이 없는 애도라는 것은 저는 그것을 애도라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저께 열렸던 국회 추모제에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뭐
위로하고 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의 주어와 수어 목적어가 명확치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 추모제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은 최소한이고 그러니 이 참사에 대해서는 법보다 더 귀한 상식들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 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지금이라도 파면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못하고 그 안에 있다가 나오신 분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여당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는 정쟁의 문제라고 정쟁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정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은 따로 있겠죠. 저희는 그래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덧붙이면 애도는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게 애도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이야기에 슬픔에 대한 공감이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회를 이룬다는 건 애도와 같은 말이 아니라 애도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거, 공감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종종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한 이후에 뭐 AI 등을 활용한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전 세계에서도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시스템 다 갖추고 있죠. 문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이미 갖춰져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뭐를 더 발전을 시켜야 될지 맞아요. 사람을 바꿔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화 시켜야죠. 그래서 그 말씀에 진심과 진정성을 유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출범을 했는데요. 그 앞으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떤 점들을 규명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 특조위 운영에 대한 지금 9가지 과제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조위 운영은 직권조사하고 신청조사로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청조사에 해당할 것 같고요. 제가 유가족으로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애진이 구급일지 1차 구급일지를 못 받아봤잖아요. 그날 참사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이송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일 여러 인력들이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잡 경비를 정리할 수 있는 경비 인력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러 이제 경찰관들이 들어가서 있었던 걸로 있는데 그분들을 배치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그분들은 그날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달 행사 당일, 참사 당일날 있었던 여러 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치는 누가 어디서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보통 기관장이 가지는 업무는 총괄적인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권한이 포괄적이면 책임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태원 재판 결과를 보면 그분들의 권한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책임은 실무자에 가까운 책임만, 형사적인 처벌만 묻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특조위는 9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저는 그중에 그 1번 그 앞에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들 그 사람들의 계획과 또 그 사람들이 왜 부작위로 일관했는지 그렇게 그 진행이 된 사유와 또 참사의 그 밤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는 컨트롤 타워로 볼 수 있는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그 밤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러한 원인 쪽에 더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진짜 우리가 인파 밀집 감식 카메라가 없어서 사고가 났는가. 20년도하고 22년도에는 그러니까 22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동대를 막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오히려 상인들이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미션이 있으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더 이상 확진자 집계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벙 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정말 이걸 AI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국민 안전에 대한 미션의 부재의 문제인가? 했을 때는 사실 후자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열변을 토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도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가 좀 더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좀 여러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화를 이끌다 보니까 미처 말씀 못 하신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할 말이 더 많아지네요. 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봤어요. 법은 최소한이고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상식이 더 위에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감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뭐 살이 되고 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공판들을 보면서 검찰은 왜 제대로 질문을 하고 파헤치지 않는지, 왜 판사들은 굉장히 이 사건을 좁게만 보려고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갔어요. 생존자도 있고 뭐 우리 아이처럼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 참사의 트라우마는 이 아이들에게 거기 놀러간 너희들이 잘못이야라고 계속 사회는 프레임을 씌우고 만들고 있습니다. 떠난 죽음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살아남은 젊은이들은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살라고 우리 사회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뭐 너희가 뭐 30년을 벌어도 집도 못 살 거고 이제는 어디 놀러 가도 너희가 뭐 무슨 사고가 나도 우리는 너희에게 눈을 두지 않을 거야. 각자 도생의 세상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참사의 희생의 의미는 종국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즐겁게 일하고 또 즐겁게 노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관리하시는 공직자 높은 분들은 저희를 만나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시민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공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코로나 때 기동대가 많이 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역시 사람들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간 건 인파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인파 관리는 사람들의 거리 간격 유지였다면 22년의 인파 관리는 사람들의 통행이나 안전이 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기동대가 오지 못했던 이유는 정책의 방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장이나 관리자의 눈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경력이나 아니면 병력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결정이 됐든 그 결정의 최우선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거고 배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1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상황에 묻혀서 매일 바라봐도 굉장히 힘들지만 다른 분들도 외부에서 슬픈 장면을 보거나 힘든 장면을 지속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손 끝까지 꼭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었던 건 정말 분향소에 와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땐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늘 찾았던 게 분향소고 분향소에서 숨을 쉬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그날 그 자리에 와주신 시민들이 잡아주신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 손 계속 잡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분들의 손을 잡아드려야죠 또. 가족분들을 시민이 돕는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손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어딜 가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게 된 사회가 되었는데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이 1월 말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그 거부권을 행사했고 행사한 이유가 적혀있는 제2요구서를 봤는데 거기 제2요구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현재 정부가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현실과 맞지 않은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가족분들을 보듬어 줬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거기에서 좀 많은 괴리감, 좀 실망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윗선이 바뀔 거라는 기대는 많이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애지님 친동생의 친구분이 만든 추모곡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편지라는 곡이고요. 요 곡 소개하면서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크림!